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랫개의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관광가 하연 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약간 빗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약간 오늘 날씨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가을로 접어드는데 무슨 어. 장마처럼 비가 내리네요. 이게 지나면 정말 이제 가을이다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덥죠, 가을이라 하기엔. 원래 저희가 3명이서 항상 진행을 했었는데 지아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 계신 거죠? 지아님 어디 가신가요? 지아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지아님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이번 방송은 지아님께서 같이 못하십니다. 대신 그래서 깜짝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 뉴페이스가 오셨는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배병용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렇게 라디오 같은 곳에 출연해서 얘기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님이 또 역사를 전공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정말 풍성해질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40계단나 역사관광가가 한 달에 한 번씩 녹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누면서 이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인다우스가 오픈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아서 2층 카페 준비를 한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엄청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준영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지난 한 달 동안 저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헌법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제 그 책을 쓴다고 했던 게 이미 제가 이전에 녹음했던 그 교양 넘치는 부산이라는 그 프로그램서부터 저 이제 책을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책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몇 드디어 년 만인 거죠? 2년 6개월 만인 거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요 책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막간에 이제 홍보를 하자면 교보문고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아. 책은 진짜 사서 이렇게 실물로 보는 것과 그냥 이런 이야기더라 하는 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꼭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병용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는 약간 5년째 대학생 같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네, 지금 2주 전에 개강을 해서 계속 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사실 방학 때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가지고 개강했다는 것에 큰 감흥은 없어요. 네, 그리고 저번 달부터 대연동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서 수습으로 도슨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 9월 1일자로 수습 딱지를 떼고 정식 도슨트가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저번 달부터 그러니까 수습으로 있으셨고 이제는 정식 도슨트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의 수습 기간이 있나요, 보통은? 네, 제가 8월 초에 해설을 하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수습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들어가면은 어떤 것들을 좀 도슨트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일제가 강제동원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고 강제동원을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는 유물과 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곳은 또 추모 공간이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나 또 이런 강제동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추모하시러 오시는 그런 관람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곳도 많은 분들이 조금 가서 조금 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역사를 전공을 하신 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관계가 무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역사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번 방송에서는 광복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부산의 광복 이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광복 이후면 6.25 때의 필연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제 광복 직후는 1945년이고요. 6.25 전쟁의 이제 부산은 1950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산, 이제 미군정기라고도 불리는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그 부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군정기에 대해서 병용쌤이 막간에 이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 군정기는요, 일본이 항복한 후 1945년 9월 2일 미국과 소련 간의 한반도 분할 점령이 결정되면서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면서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할 때까지 남한에서의 미군과 미 군정에 의한 군사 통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1945년부터 48년까지 한 3년 정도여서 사실 뭐 시기상으로만 보면 좀 짧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죠. 이때 당시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는 그 관계에 놓이면서 또 부산 곳곳에서도 미군정기의 그 시절을 또 볼 수 있는 그 장소라든지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병영님이 혹시 이런 장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산으로 미군이 들어와서 서면의 경마장, 그러니까 지금 하야리아 부대의 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각 학교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지금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있는 곳에 원래도 일제 때부터 백화점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있는 미나카이 백화점, 이런 곳들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요게 하야리아 부대터라고 하면 지금 공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민공원 네, 맞죠? 맞아요. 네. 요때 그러면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미군 육군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인데요. 이 메가더가 1945년 9월 9일에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포고문 중에서 그 제1호에 있는 몇 가지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제1조는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을 당분간 미 군정청 권한 하에 시행한다. 하에 시행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는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각 복종해야 하고 점령군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공공 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엄벌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기간에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공포하게 되는 모든 포고나 법령, 규약 같은 것들은 본관 또는 이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조항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메가더는 본인에게 부여된 이 권한으로 점령에 관한 이 조항들을 포고했고, 이 포고문은 미군 사령부만이 남한 안에서 배타적이고 유일한 주권체가 됨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미군 통치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남한의 국민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또 이게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건 또 아니었네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미군은 이제 직접 통치를 했고 38도선 이남으로 이제 들어왔던 미군이 직접 통치를 했고, 또 38도선 이북으로 들어온 소련군은 간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병영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좀 직접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직접 통치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긴 했지만 이게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해서 1945년에 한반도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민족적인 그 해방이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민족에 있어서 국민에 의한, 그러니까 스스로에 의한 스스로의 지배가 성립될 때 이제 달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해방에 대립이 되는 그 지배가 다른 민족, 다른 국민에 의한 이제 우리 그쵸. 민족이고 또 우리 국민의 지배이기 때문에 거꾸로 해방은 또 우리 민족에 의한 국민의 지배가 성립할 때 비로소 해방으로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를 미군정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났지만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던 시기다라고 이제 그래서 되게 지배를 저희가 다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게 가슴이 아픈데요. 이 해방이라는 게 이게 국민 직접적으로 그 우리나라 국민이 본인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으로서의 지배가 직접 진정한 해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부산이 부산항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미 군정기 때도 이 부산항에서 물자를 보내던지 뭐 그런 역할들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물자들과 그럼 뭐 또 사람들 또 선박들 이렇게 들어왔을지 궁금하네요. 네. 부산이 굉장히 항구가 커요. 인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천보다도 항구가 굉장히 큰 데다가 조수 차이도 동해안이기 때문에 조수 차이도 많이 적어요. 그래서 미 군정기의 물자 보급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48년도 상반기에 도입된 원조 물자의 81% 정도가 부산항으로 들어왔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당시 부산항에는 미국과 일본의 선박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선박은 주로 임천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선박의 톤수를 비교해 봐도 부산항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조 물자를 실은 미국과 일본 국적의 대형 기선들이 입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원조 물자 반입이 본격화되는 1947년 무렵부터 부산항은 하역 물자로 인해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는데 미군정은 이 여수항을 재개항해서 전남에 있는 여수항을 재개항해서 부산항에 있는 이 물자 이런 것들의 체화 현상을 완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산항이 지금도 최대 규모의 부산 국내 최대 규모의 무역 항구인데 네. 물동량 기준이 세계 7위인 그런 항만으로 평가받는 네네. 것만큼 부산항이 과거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군요. 그럼 당시에도 부산항이 부산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부산항이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에도 또 컸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부산항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에 학도병이나 징용으로 해외에 이제 나갔던 분들이 귀환하면서 부산의 인구가 급증합니다. 해방을 하고 그 부산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으로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네. 부산의 인구도 그만큼 급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그게 또 어떤 연관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귀환한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원래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살던 땅이 있을 거고 터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고향으로 가시지 않고 또 부산에 남으셨기 때문에 부산의 인구가 또 급증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1946년 12월 말까지 귀환한 동포가 27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중에서 47만 명 정도가 부산 경남 지역에 남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부산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또 그냥 이제 살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그죠. 하니까 실업자도 증가합니다. 일자리는 한정적인데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요. 이 가운데 일감이 많았던 것이 바로 부산항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물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들은 그래도 많으니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죠. 그래서 부산은 지금 대도시들 보면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또 항구가 있는 군산 이런 네. 도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귀환하는 동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해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다고 해요. 이 이유는 미군정기 당시에 부산항이 귀환 동포의 중요한 입국 관문이었으면서 또 국내 최대의 원조 물자가 들어오는 도입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귀환 동포들은 지금의 자성대 부두인 범일동 해안 매축지에 거주를 하면서 항만 하역 그리고 운송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산항 근처에서 그러면 살았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했고 또 항만 시설 현장의 토목 공사라든지 또 노점 행상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노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시장은 물론이고 중앙동, 남포동, 대신동 일대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의 미천이 뭐냐? 바로 부산항 부두에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던 군수물자나 일본인들이 두고 간 그런 물건들 그리고 밀수품, 원조 물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높은 인구 증가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아, 내가 살기 팍팍해가지고 미국에 그 미국 놈들 거 받아가지고 팔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말이 아까 금방 병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밀수품들이나 아니면 일본인들이 두고 가 물건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에서의 원조 물품들 이것들을 또 갖다가 받아서 또 팔기도 하고 요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요 근처
근처에 또 깡통 시장에서도 미군 물자인 통조림 같은 것들을 팔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또 깡통으로 보이고 깡통이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 깡통 시장의 유래가 그렇게 이름이 불렸던 유래가 그런 이유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원조 물자가 부산항을 통해서 드나들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물가가 저렴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랬었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부산의 물가가 더 비쌌다고 왜 하는데요. 그렇지? 이게 특히 쌀값이 그렇게 비쌌다고 합니다. 이 부산항으로는 물자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를 이제 악용해가지고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쌀을 밀수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 당시 신문지였던 민주중보의 1945년 12월 15일자 신문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신문에는 부산에 많은 쌀이 들어오는데 그중 대부분이 우리 동포의 손으로 일본에 밀수출되고 있는 기막힌 상태로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돌아온 귀한 동포로 인해서 전염병인 콜레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콜레라가 그 인도에서 발병을 해서 중국에서 크게 확산이 된 다음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건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콜레라 경계령이 내려질 만큼 엄청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만큼은 아니지만 네. 그때 당시 엄청난 큰 전염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한 그 동포들이 바로 부산항에 내리지 못하고 격리 조치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라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전염병인데 어떻게 전염병일까? 근데 이게 정말 치사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물이나 아니면 음식에 또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게 공기 중으로 계속 퍼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도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병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쌀값 폭등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된 걸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레라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다 음. 보니까 이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교통을 두절했고 그로 인해서 호남 지방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부산으로의 쌀이 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쌀값이 오르는데 그런 한몫을 한 것 같다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호남 지방은 이제 국내 최대의 쌀 생산지였고 하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원래 들어왔는데 이제 콜레라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쌀값이 또 계속 올랐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런 쌀값은 1947년이 되면서 미군정이 원조 곡물을 이제 배급하면서 또 그리고 쌀 수집률이 높아지면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부산항은 물자가 원조와 무역을 통해서 또 공급도 해주기도 하면서 또 쌀의 밀수출과 전염병이 전파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항구이고 그리고 타지 사람들 외부에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항에서 크고 작은 파업들도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부산항에 일자리가 많았던 만큼 노동자의 수도 굉장히 많았고 노동 환경도 열악했기 때문에 그런 크고 작은 파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946년 9월에 있었던 총파업의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9월 총파업은 1946년 9월 23일 부산 철도국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각 분야의 그런 노동조합이 참여한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이었습니다. 미 군정기에서의 파업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가능하게 했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당시에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그런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어떤 식량 부족이라든지 또 물가가 상승하고 또 귀한 동포들이 들어와서 이런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당시의 상황이 이런 것들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공장이 이렇게 폐쇄가 되고 또는 가끔 임금상에서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랬겠네요. 이런 것들에 항의해서 총파업 투쟁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몇 가지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단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식량 배급이나 또 물가 상승에 따른 이제 임금의 인상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내세웠고 또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노동 법령을 실시하라라든지 언론이나 출판이나
이런 시위나 파업 같은 것에서 자유를 달라라든지 또 민주인사의 석방 그리고 이들을 체포하지 마라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측면들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9월 23일에 시작된 이 총파업은 10월 초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2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미운전기에 이 전국적으로 총파업이 일어날 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했네요. 그 시작이 또 그렇죠. 부산이었다는 점도 놀랐고요. 지금은 파업의 주된 내용이 보통 임금 인상이지만 좀 특이한 게 들어보니까 당시에는 쌀을 달라는 거 보면서 또 이렇게 사회의 차이점을 배워가는데요. 그러고 보면 근대 이후 부산이라는 도시는 일제가 한반도의 효율적 수탈을 위한 전초기지로 개발한 도시였고 그러한 의미에서 부산은 식민도시였는데요. 그러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또 도시가 성장했고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지금의 남포동, 광복동 그리고 신창동 일대의 생활터전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산항은 해방 이후에도 다양한 기능을 하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발전과 부산 사람들의 삶에 이제 여러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와, 이게 사실 부산이 인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과 그리고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깊게 역사를 조금 들여다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역사책 한 권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먼저 준용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항상 거니는 그런 거리들이 사실 예전에는 또 다른 일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제 나타내는 거리고 그게 이제 지금과 복합적으로 연계된 거를 잘 보여주는 게 전 부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터들이 재개발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는 데에서 계속 이제 생활터전을 새롭게 자리 잡아 나가면서 과거의 모습도 있고 지금의 모습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거니는 모습은 이제 지금의 모습이라 생각하지만 과거의 것들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를 이제 또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되게 해방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 해방촌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해방촌을 갔다 왔는데 그 곳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고향은 아니지만 자기가 들어와야 됐을 때 그 터전을 좀 마련하다 만들어진 곳이 해방촌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네들과 그런 역사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역 안에서의 그런 생활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 좀 정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병용님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았고 그리고 50년에 6.25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이 미 군정기의 짧은 시간이 크게 각광받지 못하는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들여다보면 이 사이에도 굉장히 우리가 흥미로운 역사가 있었고 또 어떻게 좀 전국적으로 역사를 배우다가 이렇게 부산만 들여다봤을 때 또 부산에도 이런 특이한 역사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 미군정기 사이에 부산의 역할이라든지 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당시의 역사와 관련된 소재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저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많은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뭔가 저희가 항상 문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또 역사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좀 정리 좀 해볼까요? 네.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맨 마지막 엔딩 멘트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저번 방송에는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없지 않았었는데 그럼 일단 우리가 그 시그널 멘트를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0계단 앞에서 전하는 부산의 어제 아랫개의 이야기 40계단 앞 역사 관광가 하연 병용 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